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미국의 대선과 함께 10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9월 시장부터 저희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9월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유부터 저희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또 기술주 쏠림 현상과 버블론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연구원님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9월 시장 리뷰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S&P 500 지수는 8월 말 대비 2% 상승을 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9월 초 미국 주식은 AI 수익화 우려라든가 대선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9월 초에 이제 낙폭을 이제 키웠다가 낙폭 대비 최대 4% 이상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7월 중순부터 조정 국면이었던 미국 시장은 이제 9월 말 들어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 랠리로 다시 회복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섹터가 최근 9월 가장 아웃퍼폼했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빅테크들이 원자력을 통해서 전력 에너지를 조달한다는 소식이라든가 할레유라고 하는 그 이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일컬어지는 SMR에 들어가는 연료에 대해서 몇 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산 인가를 줬는데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이 섹터 좀 반등에 좀 힘을 보탰고요. 여기에 가스터빈 등 미국의 이제 전력 인프라 업체들, 뭐 제네럴 일렉트릭, 베로노바 같은 그런 기업, 산업재 섹터들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라든가 F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 9월 FMC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견인했었습니다. 9월에 이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좀 7월 10일부터 이제 지지부진했었던 매그니피션 세븐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9월에 이제 AI 수익화 우려가 있었지만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CEO가 그 AI 반도체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시작부터 이제 주가가 좋았고요. 10월 달 현재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지금 그 블랙엘 200이라고 하는 차세대 AI 칩의 그 주문이 12개월 동안 풀로 차 있다. 네. 그런 얘기들 같이 좀 가세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들이 9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넘어오고 있는 이 신고가 경신 랠리는 전 오히려 지난 정고점 6월, 7월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그 매그니피션 세븐의 이제 12개월 포워드 PR 밸류에이션이 7월 고점 대비해서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7월에는 33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8배, 29배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수준은 S&P 500 IT 섹터의 평균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제 평균적인 IT 섹터의 종목들보다 훨씬 더 이제 ROE가 높다라든가 어떤 마진율이 좀 강점 있는 이제 기술주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지난 고점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다. 지난 고점이 이제 지수가 5,650포인트, 60포인트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5,8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이 훨씬 더 기술주를 보기엔 좀 더 편안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9월 시장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뭐 산업재 유틸리티 등 AI 관련 수혜주가 신고가 경신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여기에 기존 주도주였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신고가 랠리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돌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틸리티와 또 필수 소비재, 산업재까지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 쏠림 우려도 덜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은행들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ASML이 또 이렇게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워서 우리 증시와 또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ASML 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 실적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실적과 그 가이던스는 비트를 했는데 그 이제 향후 주문이 시장 컨센에 좀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 레거시 반도체 산업의 업황 회복이 좀 둔화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ASML의 어떤 주문 미진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들이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AI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 이번에 가격 반응을 활용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던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또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이제 이벤트들 결국 실적이겠는데요. 네. 10월 23일에 테슬라, 그리고 29일에 AMD,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31일에 애플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 발표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요 경제 지표 중에 또 봐야 된다라고 하면 3분기 미국 GDP 발표가 10월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주요 기술 이벤트로는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가 10월 28일 예정돼 있어서 이런 일정들 좀 대비를 해 두시고 체크를 하시고 이제 시장 따라가시는 게 전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월에도 실적과 함께 주요 경제 지표까지 발표가 되고 애플 대형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 미국의 대선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3주가량 남았습니다. 대선 전까지 뉴욕 증시 랠리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대선이 또 치러지면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장도 컨센서스가 대선 전까지 변동성이 커지고 대선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 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1972년 이후의 사례를 보아도 대선 임박했었던 이제 10월 달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2%포인트 하향 조정되었던 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올해 국면을 좀 보면 올해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조정보다는 좀 더 이제 신고가 경실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 보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에는 10월 달에 이제 대선 변동성이 커졌던 게 TV 토론 이런 것 좀 있으면서 양 후보들이 양극단의 이제 뭐랄까 정책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졌던 반면에 올해는 그 대선 TV 토론이 없습니다. 네. 9월 11일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TV 토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TV 토론이 전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양측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이 뭐 자기네 기존의 지지 정당의 표심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그 지지율이 박빙이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쪽으로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에 자신들의 정당에서 갖고 있던 당색이 짙은 그런 이제 공약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도적으로 전략들을 선회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해리스의 경우에는 2020년 그리고 지난 선거 때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 시추 관련해서 전면적인 금지하는 그런 공약들을 펼쳤다가 이번에는 이제 뭐 미국의 에너지원 다변화라든가 지금 워낙에 이제 에너지의 초과 수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추 금지하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선회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이제 표심을 깎아먹는다라고 진단이 되어 왔던 낙태권 관련한 그런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최근에 선회하는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10월에 주가 변동성이 생각보다 하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9월 26일에 미국에 태풍 있고 나서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하락을 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뭐 결국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추세가 좀 단기간에 관측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떤 서베이의 지지율의 숫자의 차이를 보면 아직은 어느 한쪽에 당선을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집계를 하는 그 미국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의 그 지지율 차이가 1.7%포인트 납니다. 네. 근데 10월 15일 기준으로
그 2020년 대선과 2016년 대선을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 대선의 경우에는 바이든이 9%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고요. 2016년의 경우에는 힐러리가 6.7%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20년 대선을 돌이켜보면, 그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서베이에서는 바이든이 9%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바이든이 이겼었고 2016년의 경우에는 클린턴이 이기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1.7%포인트라는 격차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미국 대선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이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격차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제를 통해서 뭐 개인의 한 표가 뭐 A 후보 몇 천만 표, B 후보 몇 천만 표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지만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선거인단 30명, 공화당 선거인단 20명이라고 하면 민주당 그 캘리포니아의 모든 투표 50개는 다 이제 한쪽의 표로 이제 집계가 되는 그러한 집계 방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미 뭐 공화당주, 민주당주는 어느 정도 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결국에는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경합주의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로 보시다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것도 이제 2020년 대선을 비교하면 바이든이 뭐 1%에서 많게는 7%까지 7%포인트까지 앞섰던 게 이 데이터의 이제 2020년 사례인데 지금은 거의 1%포인트 내에서 양측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당장 누가 이길 것 같아서 어느 섹터에 배팅을 한다라기보다 대선 결과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산업들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자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초박빙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허리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지율도 이렇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케인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인데 이게 왜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환경으로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9월 26일에 그 이제 허리케인이 상륙을 했을 때, 그러니까 10월 9일인가 JD 벤스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 후보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그 글을 보면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글에 따르면 9월 26일에 이제 태풍이 상륙을 할 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뭐 자기네 자택에 있었고 해리스 후보는 어디 자선 행사에서 호화스러운 사람 사이들을 거니려 다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10월 2일부터 이제 뭐 6일 사이에 일부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해서 그 뭐 수해 지역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 액션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면서 일각을 다투는 이 뭐랄까 재해복구에 이제 행정부가 미흡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여론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부진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대선 전과 후에 국내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전략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해리스 바스켓, 트럼프 바스켓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이제 트럼프 바스켓이라고 하면 산업재, 금융, 뭐 전통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민주당 바스켓이라고 하면 이제 뭐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섹터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대로 어느 후보가 되면 이제 주가 반응이 좀 당장에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 산업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산업이 좀 다를 수 있다라 보는 게 이를테면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이제 섹터별 흐름을 보면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언더퍼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 트럼프 이제 당선 전후에서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에너지 산업을 지원을 해서 에너지 생산이 늘었는데 그게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에너지 섹터의 사실은 에너지 섹터 주가의 제일 변수는 사실은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랑 그 연동 관계가 가장 큰데 유가 오히려 하락하면 섹터도 수익률도 이제 하락을 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 꼭 이제 어느 정당이 지원하는 산업이 이제 주가 수익률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보기 어려운 산업들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에 천연가스라고 하는 전통에너지 산업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이란 틀 안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라는 거죠. 제가 또 이 포인트에서 한 가지 도 생각하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주가가 가고 있는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의 공통점은 신재생은 좀 못 가고 있긴 하지만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하고 싶은 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에너지가 계속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쓸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도 사실은 3월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AI의 에너지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원자력 산업의 유망학성에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주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원자력이 궁극적으로 가는 경로에서 빈틈을 천연가스가 메워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IRA 보조금이 꺼진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가격 자체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어서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런 걸 좀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 기회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한편에 가지고 있고 메인으로는 지금 뭐 이런 대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앞두고 있잖아요. 아까도 저희가 일정을 좀 간단히 리뷰를 했는데 저는 지난번 실적 시즌 대비해서 지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어떤 EPS 측면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뭐랄까 적정 가격 수준에서 가장 좀 괜찮은 섹터라고 보는 게 IT 섹터거든요. IT 섹터는 지난 실적 시즌 대비 EPS 추정치는 충분히 상향이 되었지만 PR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 네. 따라서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플로우들은 이번 IT 섹터 실적 발표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 가능성이 이제 높게끔 보는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매그니피션 7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이쪽 섹터 가장 좋게 보고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섹터도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덜은 섹터로서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와 또 IT,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장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는 제가 이제 5월에 작성한 올해 하반기 전망에서 S&P 500 TP 상단을 6,000포인트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함이 없고요. 연말까지 그 정도 수준 타겟해서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강세장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숙연구원과 함께한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고요. 스페셜 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